존속살인. 집이 끔찍한 범죄의 현장으로 변모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집은 언제나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고단하고 지친 하루를 보낸 후 돌아와 안식과 위로를 얻는 곳이며 외부 세상의 거친 풍파로부터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지막 피난처를 제공하는 성역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벌어진 적지 않은 사건들 속에서 바로 그 집이 섬뜩한 범죄 현장으로 돌변하는 비극이 펼쳐집니다. 낯선 침입자는 그 어디에도 없었고 외부의 위협적인 존재가 문을 부수고 들어온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같은 피를 나눈 가족만이 그 공간에 있었고 결과는 잔인한 죽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거나 다른 직계 존속 및 가족 구성원을 해치는 폐륜적인 범죄를 가리켜 존속살인이라는 매우 무거운 단어로 명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존속살인은 한국 사회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며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도덕적 질서와 유교적 가치관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음을 상징하는 참담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살인사건들은 연쇄살인과 같이 사회를 뒤흔드는 대규모의 혼란이나 요란한 추격전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장소에 걸쳐 복잡한 현장이 펼쳐지는 일도 드뭅니다. 오히려 그 발생 과정과 결과는 겉으로 보기에 조용하고 은밀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속살인은 그 어떤 끔찍한 범죄보다도 더욱 강렬하고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내리를 떠나지 않게 만듭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을,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이들을 살해하게 만드는 극한의 상황으로 내모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깊은 침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존속살인 사건은 폐쇄적이고 고립된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좁은 아파트나 오래된 다세대 주택, 혹은 작은 원룸 같은 곳들 말입니다. 이웃들은 야른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척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나 도움을 청하는 소리는 밖으로 거의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누구도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사회가 가정사라는 미명 아래 외부의 간섭을 꺼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외면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가족은 개인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하며 평생 짊어져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각자가 공동의 명예와 체면을 위해 자신의 희생과 인내를 강요받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내와 억압의 문화가 일부 극단적인 상황에서 살인적인 압박으로 변질되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섬뜩한 공통점을 가진 채 시작되는 존속살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성인이 된 자녀가 나이든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했거나 감당하기 힘든 빚에 시달리며 사회적으로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경우가 허다합니다. 밖에서는 흔히 무능력한 자식 혹은 사회 부적응자로 손가락질 받기 십상이며 집 안에서는 매일같이 자존감이 짓밟히고 멸시받는 듯한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식사는 더 이상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통하는 따뜻한 공간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매번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을 상기시키는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 됩니다. 너는 언제쯤 번듯한 직장을 가질래?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생각이야? 언뜻 들으면 평범하고 걱정 어린 말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비수처럼 박히고 또 박힙니다. 이런 말들이 당장 그 자리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켜켜이 쌓여 내면의 응어리가 되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폭발의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연쇄 살인범들과는 달리 존속살인의 가해자들은 미리 살인을 상상하거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장기적인 살인 계획을 세우거나 특정 의식을 준비하는 일 또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끝없이 이어지는 절망과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깊은 좌절감뿐입니다. 범죄 심리학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권력욕이나 지배욕에서 비롯된 폭력이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압박과 스트레스가 한계점에 도달하여 터져나오는 형태의 폭력으로 분류됩니다. 나는 살인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절박함이 부른 비극인 것입니다. 더욱 위험한 점은 이러한 절망감과 압박감이 이전에는 단 한 번의 전과도 없었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도 없으며 그 어떤 비정상적인 징후도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존속살인 사건들이 아주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 순간적인 시선, 혹은 수십 년간 들어온 익숙한 비난과 책망이 불씨가 됩니다. 영화처럼 극적인 절정이나 충격적인 전개는 없습니다. 그저 가해자가 이 모든 것이 나의 마지막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느끼는 찰나의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사용되는 흉기 또한 매우 일상적인 물건들입니다. 주방에서 흔히 쓰는 칼, 망치, 혹은 전선 등이 그것입니다. 가해자가 특별히 이 도구들을 선택했다기보다는 그저 그 순간 손이 닿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속살인을 단순한 우발적 범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폭력적인 순간은 수년간 누적되어 온 심리적 압력과 고통이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하여 폭발한 최종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범행 후 가해자들의 반응 또한 일반적인 살인범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들은 멀리 도주하려 하지 않으며 치밀하게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바로 그 집안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죄책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후회와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압력이 사라진 후 찾아오는 극심한 공허함과 무력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종종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한 풍경과 마주합니다. 침입의 흔적은 없고 큰 혼란이나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한때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공간의 과거에는 가족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가족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들의 잔해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존속살인 사건이 특히 더 큰 아픔과 충격을 주는 이유는 이러한 범죄가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족을 위해 인내하고 희생하며 자신보다 가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회는 이렇게 강조된 의무감 때문에 짓밟히고 무너져 내린 이들에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습니다. 많은 존속살인 사건을 되짚어보면 가해자들이 홀로 살기 위해 분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사회복지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러한 외침들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흔히 그것은 가정사일 뿐이라는 이유로 모든 문제가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발생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회는 경악하고 언론은 질문을 쏟아내며 사법부가 개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움직임은 이미 너무 늦은 후에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앞에서 우리는 뼈아픈 성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존속살인 사건에서 발견되는 가해자의 심리와 그 이면에 깔린 사회적 압력, 그리고 깊어지는 우울감의 복합적인 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존속살인 사건의 대다수에서 가해자들은 결코 태어날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잔혹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의적인 욕망을 품고 성장한 것도 아니며 어린 시절부터 살인에 대한 섬뜩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대부분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처럼 삶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한 자녀로서 한국 사회가 흔히 기대하는 너무나 익숙하고 때로는 가혹하기까지 한 성공과 역할에 대한 압박 속에서 자랐을 뿐입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단 한 번의 격렬한 폭발적인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느리지만 꾸준히 그리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는 기나긴 과정 속에 잠재해 있습니다. 사회적 압력이 출구조차 없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매일같이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쌓여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짐처럼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과정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척도가 되곤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는지, 경제적으로 자립했는지, 그리고 소위 어른다운 모습을 갖추었는지는 굳이 매일같이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사회적 기준들은 일상 속의 모든 시선과 사소하고 무해해 보이는 질문 하나하나에 은연중에 스며들어 있으며 그 존재감을 뚜렷이 드러냅니다. 이러한 고된 사회적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좌절을 겪는 성인 자녀들에게 가족의 집은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자신의 실패를 끊임없이 비추는 냉혹한 거울로 변모합니다. 매일 집으로 발걸음을 돌릴 때마다 그들은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 불필요한 잉여인간, 혹은 사회의 요구에 미달하는 실패자라는 참담한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더 노력해야지. 내 나이 또래는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단다. 또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작정이니? 와 같은 말들은 언뜻 직접적인 모욕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심해 보이는 말들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귓가에 울려 퍼질 때 그것은 실로 치명적인 감정, 즉 자신은 더 이상 어떤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깊은 무가치감을 서서히 심어주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스스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느끼는 무가치감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존속살인 사건에서 나타나는 우울증은 일반적인 형태와는 달리 종종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슬픔에 잠겨 흐느끼거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방식으로 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러한 우울감은 주변으로부터의 점진적인 철수, 깊은 침묵, 그리고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체념의 형태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약점을 드러내거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특히 성인 남성에게는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인생에서 실패했거나 혹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는 흔히 큰 수치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탓에 존속살인 가해자들 중 상당수는 수년 동안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치료도 없이 깊은 우울 상태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가장 위험한 점은 우울증이 단순히 사람을 슬픔에 잠기게 만드는 것을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우울증은 개인을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거미줄에 갇힌 듯한 깊은 속박감에 빠뜨립니다.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고 밝은 미래는커녕 현재를 변화시킬 능력조차 없다는 절망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끔찍한 감정이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될 때 그것은 개인을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극심한 절망으로 치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쇄 살인범과는 확연히 다르게 존속살인의 가해자들은 살인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세우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들은 특정 무기를 준비하지도 않으며 범행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하지도 않고 잔혹한 행위를 세밀하게 상상하며 되뇌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오랜 시간 동안 내면에 쌓여왔던 극심한 압박감과 고통으로 인해 마침내 한계점까지 내몰린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심리 상태뿐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존속살인 사건들은 지극히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돈 문제로 인한 자그마한 다툼이라든지 수없이 들어온 익숙한 질책 한마디 또는 수년간 골마왔던 내면의 약점을 정확히 건드리는
무심한 말 한마디가 그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오랜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모든 압력과 중압감이 단순한 격분이나 순수한 분노가 아닌 마치 댐이 무너지듯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처참한 심리적 붕괴의 형태로 폭발하고 맙니다. 이 비극적인 순간에 가해자는 흔히 나는 죽이고 싶다는 명확한 사례를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식 속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제는 정말 끝내고 싶다는 극단적인 고통과 절규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범죄 심리 분석에서 실로 결정적이고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고통스러운 교착 상태, 즉 벗어날 수 없는 심리적 막다른 골목을 일시적으로나마, 그리고 오직 그 순간에만 종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존속살인 가해자들의 심리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뿌리 깊은 의존감입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가족의 과도한 통제와 간섭을 혐오하고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 관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주거 환경적으로, 심지어 정서적으로까지 가족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의존성은 내면의 거대한 모순과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즉, 간절히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무력감 속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된 이러한 내적 갈등은 서서히 응어리지고 억압된 깊은 원한과 분노로 변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원한은 좀처럼 밖으로 표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흐르는 해류처럼 만성적인 피로감,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 혹은 세상사에 대한 체념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체념적이고 수동적인 태도 때문에 주변 환경은 그 안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게 됩니다. 살인 행위가 벌어진 직후, 가해자들의 심리적 반응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안겨주곤 합니다. 보통의 범죄자들처럼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 허둥대거나 도주를 시도하는 대신 상당수의 가해자들은 텅 빈 듯한 깊은 공허감 속에 잠식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얼어붙은 듯 앉아있고, 또 다른 이들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며, 심지어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수년 동안 그들의 삶을 짓눌러왔던 엄청난 심리적 압력과 중압감이 갑작스럽게 사라졌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억압하던 압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의지하거나 붙잡을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한 거대한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후 진행된 수많은 신문과 조사 과정에서 존속살인 가해자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폭력 범죄자들이 흔히 느끼는 쾌감이나 만족감 같은 것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표현하는 것은 극심한 피로감, 모든 것이 끝났다는 해방감, 혹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것이 없다는 깊은 체념과 같은 감정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다른 유형의 폭력 범죄자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매우 독특한 지점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매우 어렵고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존속살인의 가해자들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악마와 같은 괴물이 아니었고 오랜 시간 지속된 사회적 압력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된 우울증이 빚어낸 비극적인 산물이라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존속살인 사건 가해자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은 결코 그들의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범죄는 명백히 범죄이며 그 행위의 중대성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에서 그치고 그들이 그토록 참혹한 범죄에 이르게 된 복잡한 심리적, 사회적 과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이와 유사한 비극적인 사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드러날 때면 사회의 첫 반응은 대개 명확하고 거센 분노의 물결로 표출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행위는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상하기 어려운 패륜적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기 격렬한 분노가 가라앉고 나면 법률 시스템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때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다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과연 이 살인이라는 죄를 어떻게 심판해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모호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단순한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을 넘어선 깊은 고뇌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직계 존속, 특히 부모를 살해하는 행위는 존속살인이라 불리며 다른 살인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히 엄중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존속살인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법률적 의미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깊은 도덕적, 문화적 무게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유교 사상의 뿌리박은 나는 전통적 가치가 한국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 사회적,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절대적인 배신 행위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며 가장 신성시대는 관계마저 파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에 수십 년간 존속살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매우 가혹하고 엄격한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당시 법의 초점은 오직 비극적인 최종 결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즉, 한 생명이 무참히 사라졌다는 사실과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가해자에게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이 강력히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사건들이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되면서 법정 안팎에서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범행의 최종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그 복잡다단한 범죄의 본질과 숨겨진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충분한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점차 형사 사법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존속살인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일반적인 살인 사건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여러 요소들을 면밀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에게 과거 범죄 전과가 있었는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여부, 혹은 정신질환이나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지,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 학대나 극심한 통제에 시달렸는지 등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떤 요인도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을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면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형사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존속살인 재판이 유독 극심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설명과 정당화 사이의 경계가 너무나도 희미하고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의 심각한 우울증,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압력, 또는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의존 상태 등 범행 배경을 설명하며 정상 참작을 주장할 때마다 일반 대중은 격렬하고 맹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러한 요소들을 제시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어떻게든 변명하고 형량을 감경시키려는 시도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의 구현에 대한 사회적 열망과 인간적 이해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법은 사회의 순간적인 분노와 감정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의 본질적인 역할은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의 모든 배경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신중하게 모든 요소를 저울질하여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과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깊고 복잡한 윤리적 논쟁들이 격렬하게 불붙기 시작합니다. 사회의 감정과 법의 이성이라는 두 축이 충돌하며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우울증이나 사회적 압력이 과연 형량을 얼마나 감경시킬 수 있는 정상이 참작될 만한 사유인가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정신감정 결과는 가해자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즉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인지하고 통제할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발생할 비극적인 결과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그들이 여전히 형사적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법적 책임의 범위와 윤리적 이해의 간극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정상적인 수준으로 심리적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가해자가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판단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상적인 정신병 의학적 진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경계선상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신의학적 질병의 범주에 들지 않더라도 인간의 심리가 위축되고 왜곡될 수 있는 복잡한 현실을 법원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법원의 미묘한 인정은 사회 내에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낳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법률이 과거보다 훨씬 더 유연해져야 하며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탐구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편에서는 그러한 과도한 이해와 공감은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결국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섣불리 정당화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 첨예한 대립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의의 방향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또 다른 중요한 논쟁점은 바로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많은 존속살인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과거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거나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였고 오랫동안 지속된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 고통받았다는 정황들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신호들이 적시에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결국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지원 시스템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라는 뼈아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은 안타깝게도 문제의 뿌리까지 다가가지 못하고 오직 표면적인 현상만을 처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은 죄를 지은 이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구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쌓여온 무거운 압박과 고통의 시간을 되돌리거나 파괴되어 버린 가족 관계를 원래의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한계는 정의를 구현하려 애쓰는 사법 시스템 스스로도 깊이 통감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법적 처벌이 만능이 아니라는 냉엄한 진실을 일깨웁니다. 법정 안에서 가장 강렬하고 잊히지 않는 이미지는 사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피고인석에 서 있는 가해자가 자신이 직접 빼앗은 가족의 생명, 그 비극적인 죽음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모든 가해자가 냉담하고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회한의 눈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완전히 침묵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혹은 내면의 고통이 얼마나 깊든 관계없이 법의 이름으로 최종적인 판결은 반드시 선고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사법정의가 요구하는 냉정하고 엄숙한 절차입니다. 한국 법원은 존속살인 관련 판결에서 일관되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강조합니다. 바로 범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곧 그 죄를 용서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명제입니다. 법은 비극적인 사건의 발생 배경과 다양한 맥락을 깊이 있게 숙고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 특히 가족 내에서의 폭력을 문제 해결의 정당한 수단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이 필사적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핵심적인 윤리적 경계선이며 비록 이러한 입장이 모든 사람의 감정과 기대를 온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할 가치라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대중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존속살인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무겁고 긴 여운을 남깁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가족이란 무엇인지, 의무와 성공이 어떤 의미로 정의되어 왔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하도록 강요합니다. 나아가 이 비극들은 우리 사회가 맹목적으로 인내와 희생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숭고한 가치로만 내세우는 것이 결국 일부 개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뼈아픈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촉구하는 강력한 경고음과도 같습니다.